안녕하십니까, 김승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네트워크 보안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한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면, 먼저 정보 보호의 목적으로서는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 방지, 접근 제어, 감사, 추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 보호의 목적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정보 보호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정보보호 기술로는 크게 시스템 보호 기술과 네트워크 보호 기술이 있고, 이 시스템 보호 기술과 네트워크 보호 기술의 기반이 되는 암호 기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 기술은 이중 용도성이라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각 나라의 정보보호 정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약 7회에 걸쳐서는 네트워크 보호 기술의 근간이 되는, 기반이 되는 암호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대칭키 암호 방식에 대해서 시드와 데스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암호, 그러니까 크립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의 비밀이란 뜻을 가진 크립토스와 쓰다라는 뜻을 가진 그라포스의 합성어입니다. 암호의 뜻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정보를 제3자가 알아볼 수 없도록, 알아챌 수 없도록 다른 글자나 기호로 변환시키는 기술 또는 과학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암호의 효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일단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기원전 2000년경에 이집트인들이 사용했던 상형 문자를 그 효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형 문자는 어떠한 비밀 통신의 목적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어떤 종교적인 신비감을 일반인들한테 주기 위해서 사용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최초의 군사적인 암호의 기원은 그리스의 스파르타에서 사용되었던 스키테일 암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키테일 암호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일정한 지름을 갖는 원통형의 나무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송신자와 수신자는 다음 지름이 똑같은 나무 원통형 막대기를 서로 나누어 갖게 되고요. 비밀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을 때는 이 막대기 주변으로 다음과 같이 리본을 감싸 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글자를 가로 방향으로 쓰게 되지요. 여기서는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가 The Skitail is a transposition cipher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쓴 후에, 메시지를 쓴 후에 이 리본을 다시 풀러서 수신자에게 보내게 되면 이 막대기의 지름과 동일한 지름을 가진 막대기를 갖고 있는 수신자만이 이 메시지를 다시 복원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막대기 지름을 모르는 제3자는 글자의 순서가 T, H, E, S, N, E, I, P, C, S, S, Y 이런 식으로 글자의 순서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암호문으로부터 메시지의 내용을 알아내는 것이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그 평문이나 암호문, 키의 상관관계를 좀 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암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크립토그래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중요한 정보를 제3자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변환시키는 기술 또는 과학을 총칭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원본 메시지는 평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문 문장은 플레인 텍스트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평문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없는 이상한 글자나 기호로 바꿨을 때 그것을 암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이퍼 텍스트 또는 크립토그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암호화라는 것은 평문을 암호문으로 바꾸는 과정을 얘기하며 인크립션 또는 인사이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호화라는 것은 디크립션 또는 디사이퍼라고 얘기를 하고요. 암호문으로부터 정당한 수신자가 평문을 복원해내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키라는 것은 평문을 암호문으로 변환시키거나 암호문을 또 평문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밀번호와 같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키의 길이, 비밀번호의 길이는 암호의 강도,
비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 키의 길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독이라는 것은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을 공격자가, 해커가 추적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공격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할 것은 복호하는 키를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정당한 사람이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을 구해내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해독이라고 하는 것은 키 또는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이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을 구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키 전수조사는 대표적인 해독의 한 방법으로서 가능한 키를 모두 다 조사해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0부터 999까지 국가지에 세 자리 비밀번호가 쓰였다고 하면 공격자는 0부터 999까지 1000번을 전부 다 1000번의 시도를 해보면 암호문을 해독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모든 가능성 있는 키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키 전수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키 전수 조사는 암호 해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격 방법이고, 이러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키의 길이를 어느 강도 이상으로, 어느 길이 이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현재 기술로는 어느 정도 안전한 암호가 되기 위해서는 64비트 이상의 키 길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으로 암호 방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송신자와 수신자가 있고요. 송신자가 평문과 키를 이용해서 키와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평문을 암호문으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암호문을 수신한 수신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 키를 입력해서 다시 평문을 구해내게 되겠죠. 이 과정을 복호화, 디크립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어떤 암호 방식을 기존의 어떤 상용 암호 기술인 데스를 써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인 데스, 상용화 알고리즘인 데스를 썼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64비트의 키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데스란 암호 알고리즘으로 다음과 같은 키를,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평문이 다음과 같다면 The unknown message is the desk test contest plain text 같은 내용이라면 암호문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볼 수가 없겠지요. 공격자는 여기 64비트 정도의 키 길이가 된다라면 공격자는 이러한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힘들게 됩니다. 키를 가진 사용자는 이 암호문으로부터 앞에 보셨던 메시지를 다시 복원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암호 방식에서 수신자와 송신자는 서로 상호 간에 비밀번호, 즉 키를 알고 있어야 암호화시키고 복호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송신자와 수신자가 같은 비밀번호, 동일한 키를 사용하는 것을 대칭키 암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키를 서로 대칭되는 키를 가졌다는 얘기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키 값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신자가 암호화시킬 때 사용하는 키와 수신자가 복호화할 때 사용되는 키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공개키 암호 방식이라고 합니다. 공개키 암호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대칭키 암호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암호 관련, 정보보호 관련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암호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독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암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지금 상사가 화났음이란 문장을 암호화시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장 우리가 쉽게 암호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글자의 순서를 서로 뒤바꾸는 것이 되겠죠. 지금에서 지와 금의 순서를 뒤바꾸고 상사 가에서 가를 맨 앞으로 상을 맨 뒤로 바꾸고 화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의 순서를 바꾸면 금지, 가사상, 음낫, 화라는 암호문이 나오겠죠. 이때 송신자와 수신자는 이 글자를 어떤 순서로 바꾸는지 알기 때문에 문서를 복원해낼 수 있지만 그런 어떤 문장을 바꾸는, 글자를 바꾸는 순서를 모르는 사람은 다시 암호문으로부터 평문을 구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암호를 전치 암호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퍼미테이션 또는 트랜스포지션 사이퍼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뜻은 위치를 뒤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스키테일이라는 암호는 나무 막대기를 이용한 스키테일 암호는 대표적인 전치 암호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암호를 만드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방법 중에 하나는 환자 암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윈드토커라는 오삼 감독의 영화가 개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군이 일본군에게 들키지 않고 어떤 군사적인 내용을 통신하기 위해서 나바오 인디언들을 암호 통신병으로 고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어떤 작전 명령을 영어로 얘기를 하면 영어 교육을 받은 나바오 인디언이 그 영어를 다시 나바오 인디언들의 말로 옮기게 되지요. 나바오 인디언들의 말은 굉장히 그 언어 체계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때 구전이 돼서 가르쳐 주게 되고 또 중국어처럼 높낮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는 해독하기 어려운 암호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제 몇 해 전에 부시 대통령이 이러한 나바오 인디언들 중에서 이런 전쟁 당시에 공헌을 했던 인디언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는 사례도 있지요. 이러한 나바오 인디언 암호 같은 것을 환자 암호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이죠. 춤추는 인형 중에서 셜록 홈즈가 Come here at once라는 문장을 다음과 같은 인형들의 글자로 바꿔서 표기를 합니다. come, C-O-M-E에 해당하는 네 글자가 앞에 요 네 개의 인형으로 바뀌었지요. 그 다음에 here라는 문장은 그 다음번에 네 개의 인형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at once라는 6가지 글자는 그 다음 6개의 인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 글자가 완전히 다른 글자나 도형으로 바뀌는 이런 암호를 환자 암호, substitution ciph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암호는 글자에 어떤 배치되는 순서를 뒤바꾸는 것이라면 환자 암호는 그 글자를 다른 기호로 바꾸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나바오 인디언 암호는 대표적인 환자 암호가 되겠죠. 그런다 이런 전체 암호나 환자 암호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왔고 또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만큼 굉장히 어떤 정보 보안성, 비도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습니다. 그 이유는 글자의 순서를 그 문장 안에서 뒤바꾸거나 아니면 글자를 어떤 다른 기호나 문자로 바꾸는 것은 그 문자가 등장하는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장이 갖고 있는 어떤 문장이 갖고 있는 그 길이에 대한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전체 암호나 환자 암호를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보다 좀 더 강력한 프로덕트 사이퍼, 적 암호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적 암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 암호는 환자 암호나 전체 암호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앞서 환자 암호나 전체 암호는 영문자의 어떤 출현 빈도, 글자 알파벳 아니면 한글의 출현 빈도, 이런 출현 빈도를 이용한 해독법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영어 알파벳의 출현 빈도,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과연 그 글자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그림 도표입니다. 예를 들어 E라는 글자는 문장에서 나타날 확률이 12.7% 이상이 되고 상대적으로 B나 Q라는 글자는 굉장히 빈도수가 낮게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기호가 어떤 문장에서 12% 가까운, 12% 가까운 빈도로 나타났다라면 그 기호는 E라는 글자를 암호화시켜줄 확률이 아주 높게 됩니다. 이렇듯이 환자 암호나 전체 암호는 출현 빈도를 이용한 통계 분석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프로덕트 사이퍼라고 불리는 적 암호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20세기 후반이 시작되면서 정보 통신을 가능하게 한 가장 큰 이론 중에 하나가 트랜지스터와 관련된 것과 또 하나는 정보 이론과 관련된 것입니다.
정보 이론에 대한 것을 기초를 다지고 그것을 집대성한 사람으로 클라우드 이 샤논이라는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클라우드 이 샤논이라는 분은 원래 교수 생활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바이너리 디짓, 비트라는 용어를 처음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정보 이론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티어리라고 하는 정보 이론에 대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요. 더불어 암호, 정보 보호와 관련돼서도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환자 암호나 전체 암호를 반복해서 적용하면 강한, 통계적 분석에 강한 암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암호를 프로덕트 사이퍼, 적 암호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실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대다수의 암호들, 앞서 제가 이번 강의는 데스 알고리즘이나 시드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까지 쓰고 있는 이러한 데스나 시드 암호들까지도 클라우드 샤논이 만든 이러한 환자 암호나 전체 암호, 단순한 암호를 반복함으로써 강한 암호를 만들 수 있다는 이론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샤논의 이론을 전쟁 시에 적용한 대표적인 암호로 1차 세계대전 때 쓰였던 ADFGVX라는 암호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쓰였던 에니그마를 들 수가 있습니다. ADFGVX 암호는 그 유래가 실제 평문을 암호문으로, 메시지를 암호문으로 바꾸면 암호문에 나타나는 알파벳이 ADFGVX 6개 중에 6글자만 나타난다고 해서 ADFGVX라고 명명이 되었고요. 에니그마는 2차 세계대전에서 굉장히 많이 널리 활용돼서 연합군을 골탕 먹였던 암호 중에 하나입니다. 에니그마 암호는 다음과 같이 타자기 같이 생겼습니다. 이 내부에는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크기의 톱니바퀴가 들어가 있어서요. 내가 A라는 글자를 누르면 이 톱니바퀴들의 어떤 지름에 따라서 그것이 서로 다른 글자로, 예를 들어 A를 누르면 그게 Z로 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글자로 바뀌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이 톱니바퀴의 사이즈를 변경시킴으로써 암호의 강도를 더욱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인터넷이나 컴퓨터 상에서는 어떤 암호를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앞에서 보셨던 에니그마나 ADFGVX는 기본적으로 기계식 암호라고 하고요. 이런 것은 타자기와 비슷한 형태,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기계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에 프로그램화 시키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정보를 주고받는데 사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암호 강도의 측면에 있어서도 과거 2차 세계대전까지 쓰였던 암호는 지금 현대 컴퓨터의 등장으로 인해서 아주 쉽게 해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프로덕트 사이퍼, 적 암호라 할지라도요. 실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2차 세계대전 때 에니그마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컴퓨터의 세계 최초의 컴퓨터다 그러면 애니악이라고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요. 하지만 그건 틀린 얘기고요. 실제로 문헌상에는 애니악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계 최초의 컴퓨터는 컬러서스라고 해서 이 에니그마를 해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컴퓨터입니다. 그것이 발표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정보 보호, 해독 기술과 관련된 것은 국가 기밀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영국에서 상당 기간 동안 그것을 대비로 관리했기 때문에 일반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전적인 기계 암호는 타자기 같은 걸 통신상에서 쓰기가 매우 힘들고 컴퓨터상에 쓰기가 매우 힘들고 그 강도도 매우 낮기 때문에 좀 더 색다른 암호를 개발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IBM과 같이 인터넷 상에서 컴퓨터 상에서 동작할 수 있는 컴퓨터를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자 하는데 의견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나온 전산용 암호가 DES라고 불려지는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라고 불려지는 암호입니다. 이것은 1974년에 개발이 착수가 돼서요. 77년에 일반인에게 발표가 되는데요. 그 후로 DES는 전 세계 표준과 같이 전 세계 표준 개념으로 많이들 사용이 되게 됩니다. DES의 기본 사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DES의 입출력 크기는 64비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1메가짜리
뭐 파일을 암호화시키든지 아니면 몇 킬로바이트짜리 파일을 암호화시키든지 하더라도 이것을 영문 8글자 또는 한글 4글자 분량으로 끊어서 암호화 또는 복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영문 16자다. 그러면 2번에 걸쳐서 암호화시키게 되겠지요. 키의 길이는 64비트의 길이의 키를 사용합니다. 64비트 정도 되면 그 키 전수조사에 상당히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 컴퓨팅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64비트보다는 128비트, 2배가 되는 128비트의 키 길이를 많이 권고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라운드 수는 16라운드를 갖고 있습니다. 16라운드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적 암호는 환자 암호와 전체 암호를 반복해서 적용한다고 그랬지요. 16라운드라는 것은 환자 암호와 전체 암호를 16번 반복해서 메시지를 암호문으로 변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스 암호 알고리즘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64비트의 평문이 입력이 되면 데스를 거쳐서 64비트 키를 입력받아서 64비트의 암호문이 나온다고 그랬지요. 이 데스 암호 알고리즘의 내부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4비트 평문, 메시지가 입력이 되면 먼저 전치 암호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 64비트의 메시지를 비트를 서로 순서를 섞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좌우 32비트씩 나눕니다. 나눠서 우측 32비트를 이러한 F함수라는 서브루틴을 통과하게 합니다. 이 F함수에는 어떤 특정한 글자들을 다른 글자로 바꿀 수 있는 환자 암호를 위한 테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환자 암호는 특정한 어떠한 글자를 완전히 다른 글자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아까 셜록 홈즈가 했던 come here at once라는 문장을 인형으로 바꾼 예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32비트의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것을 다른 기호로 바꿔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좌측 32비트와 우측 32비트가 서로 교차를 하지요. 이것은 뭐냐면 순서를 다시 뒤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치 암호에 해당을 하지요. 이런 식으로 전치 암호, 환자 암호, 전치 암호, 환자 암호를 총 16번 반복하게 됩니다. 이래서 64비트의 평문을 64비트 암호문으로 바꾸게 되지요. 지금까지 데스의 암호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 시간에 정보보호 제품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정보보호 제품은 이중 용도라는 특성을 갖고, 그러니까 순기능도 갖고 있지만 적성국이나 테러 범인들한테 쓰였을 경우에는 국가 이익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이중성을 갖고, 또 하나는 외국 제품을 무분별하게 수입해서 쓸 경우에 국내 정보가 외국에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독자 기술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독자성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실제 데스 암호가 개발이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데스를 본따서 굉장히 많은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FEAL이라는 암호를 만든 적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암호들이 데스의 어떤 후속 타자로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는데요. 몇 년 정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의 바이햄과 샤미르라는 샤미르라는 암호학자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해독법을 개발해내게 됩니다. 차분 해독법, 선형 해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해독법을 적용하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모든 암호가 전부 다 쉽게 해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른 필도 마찬가지로 해독이 되었고요. 그런데 데스만은 유독이 해독이 안 되고 버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햄이나 샤미르가 그 당시 데스를 개발했던 카퍼 스미스라는 사람에게 데스 개발 당시에 이 해독법을 알고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그 해독법을 알고 있었고 데스에는 그 처리가 돼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 암호 알고리즘을 정보보호 기술을 외국 걸 무분별하게 갖다 썼을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처리가 돼 있고 어떠한 해독법에 강한지 약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서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정보보호 기술을 우리 독자적으로 개발하자라는 것에 발맞춰서 SEED, SEED라고 불리는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SEED의 기본 사양을 보면 SEED의 입출력 크기는 128비트입니다. 데스의 2배지요.
영문 16글자 또는 한글 8글자 단위로 평문을 끊어서 암호화 또는 복호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키 길이도 데스의 2배입니다. 128비트고요. 라운드수는 데스와 똑같은 16라운드로서 환자 암호와 전체 암호를 16번 반복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키 길이가 전 시간에 키 길이가 암호 알고리즘, 정보보호 제품의 그 보안 강도, 비도와 높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128비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존의 데스보다는 굉장히 강한 구조를 갖습니다. 지금 현재 시드의 경우에는 2000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ISO 국제표준화에서 처음 국제표준의 후보로 제안이 됐고요. 현재 국제표준이 되기 위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별 큰 이변이 없는 한은 국제표준이 무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도 아까 데스는 시드보다 키 길이가 반 정도밖에 안 돼서 안전도가 뭐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도 컴퓨팅 기술이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데스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새로운 암호, AES라고 불리는 Advanced Encryption Standard라고 불리는 암호를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ES는 최근 들어 개발된 미국의 신규 표준 암호 기술입니다. 이 AES는 시드와 똑같이 128비트의 키 길이를 사용하고요. 또한 그 암호화 또는 복호화 단위가, 그러니까 평문을 또는 암호문을 128비트 단위로 끊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시드는 파이스텔 구조를 갖지만 그 AES는 SPN 구조를 갖는 것이 약간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AES도 마찬가지로 현재 국제 표준 후보로 올라가 있고요. 아마 큰 문제가 없는 한 AES도 시드와 더불어 그 국제 표준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네트워크 보안 기술의 기반 기술에 해당하는 암호 기술 중에서도 대칭키 암호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 방식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송신자가 평문과 키를 입력해서 암호화 과정을 거쳐 암호문을 만들면 동일한 키를 가진 수신자는 이 암호문을 풀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송신자가 사용하는 키와 수신자가 사용하는 키가 동일할 때 대칭키 암호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데스는 기본적으로 64비트 단위로 64비트의 길이의 키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표준 암호인 시드는 128비트 단위의 입출력 크기로 128비트의 키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칭키 암호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대칭키 암호 기술, 공개키 암호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